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고대 국가 백제의 성장과 발전, 백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어디서 나왔죠? 고구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세웠던 국가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세계 최강의 육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 백제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의 당시 해군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해상 국가로서의 입지가 튼튼했던 그런 나라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죠? 29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공부 한번 해보고요. 자, 백제는 부여의 영향력과 해체, 부여에서 나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부여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고 또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우리가 부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본다면 부여가 잘 나가다가 쇠락을 하게 되는 거죠. 동부여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 때에 점령을 당했고요. 동부여, 북부여 같은 경우에는 문자왕, 문자명왕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고구려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여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백제를 남부여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성왕 때에 남부여다라고 이 국호를 고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부여는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백제의 발전 도읍 시기 보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오면서 한성에다가 도읍을 했죠. 위례성이라고 하고요. BC 18년도에 온조왕. 그래서 한성 시기를 온조왕 때부터 계로왕 때까지 계로왕 장수왕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문주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옮겼습니다. 그래서 웅진 시대는 문주왕 때부터 그다음에 성왕 때까지 성왕이 또 뭔가 백제를 으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비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비 시대는 백제가 망하는 끝에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말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연표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옆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연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백제는 온조왕이 고구려에서 내오면서 건국을 했습니다. BC 18년도에 건국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건국을 했는데 요때 이제 토착 세력들과의 관계 때문에 요때 뭐 그 공백기 뭐 별로 특별할 어떤 왕이 없죠. 자, 그러다가 3세기 때에 고이왕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고이왕인데 고이왕이 뭐를 했느냐? 우선 법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뭐 율령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관등을 정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관등을 정비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공복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이 공복이 뭐예요? 이 배고픈 뱃속을 우리가 이제 공복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로 뭐예요? 이 공식적인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의 의복, 이 공복을 제정을 했다라는 것에서 관등을 정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이왕이 백제의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가장 빨리 백제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근초고왕 때죠.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근초고왕 때. 여기 쭉 옆으로 가시면 고구원왕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국가 요서산둥 규슈를 점령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근초고 왕 때에 왕이 부자 상속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에까지 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왜 왕에게 그러니까 일본 왕, 왜 왕에게 근초고 왕이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이뻐해 줄 거야. 그러면서 칼을 하사했습니다. 그 칼이 가지 모양, 7개의 가지 모양을 닮았다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칠지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류왕 때에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유왕이 있고 그다음에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에 의해서 죽었죠. 자, 죽고 나서 이제 문주왕 때에 뭐 어디로 수도를 옮겼죠. 웅진으로 옮겼고 자, 요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장수왕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신라의 눌지 마리간하고 뭐를 했어요? 나제 동맹을 형성을 했고, 비유왕 때. 그 다음에 이 나제 동맹이 소지 마리간 때의 무슨 동맹으로? 결혼 동맹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나제 동맹이 신라와 백제가, 그러니까 즉 백제가 계로왕이 전사를 하면서 나제 동맹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제 동맹이 체결이 돼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흥기의 왕이 들어가요. 중흥기. 누구냐면 무령왕입니다. 웅진에서 무령왕. 이 무령왕이 중흥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무령왕릉이 공주에서 발굴이 되면서 알 수 있었죠.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부장품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문영왕이 중흥기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특수 요지를 잘 관리를 했죠. 그러면서 22개의 담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양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졌고 일본하고도 깊은 외교 관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성왕 때는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으쌰으쌰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와 가까운 어디로 부여로 수도를 옮겼고 국호도 보다 진취적으로 우리는 남부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강유역을 일시 점령하긴 합니다만 신라 누구의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7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무왕이 등장하겠는데 백제를 다시 뭔가 키워야 되겠다. 왼수 신라를 응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다 진취적인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았다라는 무슨 카더라설이죠. 카더라설. 못목하더라 뭐 그 설. 그래서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무왕의 꿈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익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인 미륵사지를 지었죠. 미륵사를 지었죠. 물론 지금은 절토만 남아 있습니다만 탑은 남아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이 서동요와 무왕의 서동요에 담긴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정말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 있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왕 때도 신라를 압박하면서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만 나당동맹의 신라 무열왕 때 나당동맹 요때 결국에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연표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주요 왕별 연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별 연대기를 보게 되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거요. 온조왕이죠. BC 18년도에 백제가 건국이 됐고, 자, 고구려의 계통이 이주를 했다. 그래서 한강유역의 토착민들과 같이, 즉 한강 유역에 있었던 토착민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마한 세력이 있었죠. 이 마한 세력들은 또 어떤 세력들입니까? 고조선 세력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 의해서 왕에서 물러나죠. 그러면서 준왕을 비롯해서 고조선에 있는 세력들이 내려와서 정착한 것을 우리가 마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한 세력하고 이 고구려에서 내렸던 사람들하고 잘 섞이질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마한 전체가 멸망하는데 어디에 가 있냐면 근초고왕 때 가서야 여기 보시면 마한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한 소국 및 한 군영과 맞서서 성장했다. 온조왕 때. 자,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0년 동안 별일이 없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마한소국 한 군영과 맞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눈물겹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위 왕 때에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율령반포, 법령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등제, 육자평제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16관등이 있습니다. 이 좌평은 이제 그 재상급들 얘기하는 거고, 육자평, 6명의 그 좌평 재상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관복제를 실시했다. 이 관복이 바로 공복이죠. 즉 이것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관등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고, 마한의
그러니까 많이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큰 중심 리더 역할을 했던 목지국을 병합을 했습니다. 고유왕 때. 그래서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백제스타임금이죠. 근초고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몇 세기입니까? 여러분들 4세기죠. 자, 중국 동진과 수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와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 왕에게 칠지도를 주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자상속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죠. 자, 그 다음에 만정벌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요서, 그 다음에 산둥, 예, 그 다음에 어디죠? 일본의 규슈. 이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가야에 대한 지배권도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됩니다. 동진에서 수용했는데 불교가 침투했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비유왕 때는 나제 동맹이 신라의 눌지왕과 함께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나제 동맹. 네.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계로왕은 전사를 했고요. 그럼 뭐 고구려의 첩자 승려 도침의 계략이다. 이 도침이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승려였죠. 계로왕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둑에 푹 빠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위례성이 함락하게 되고 결국에 계로왕은 죽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주왕 때입니다. 문주왕 때는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성왕 때 신라와의 동맹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동맹으로 체결을 하였다. 이때는 신라의 왕이 소지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맹관계, 외교관계도 이제 튼튼하게 돼서 무령왕 때에 보다 중흥을 하기 위해서 무령왕 때 6세기 초반에 중흥하기 위해서 중국 남쪽에 있는 중국의 국가인 양나라와 국교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양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영동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것을 이런 벼슬자리를 주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문영왕한테. 이것이 문영왕릉에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무덤을 칭할 때에 능이 있고요. 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다. 총. 그 다음에 묘가 있어요. 왕과 왕비의 무덤을 우리가 능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하는 전부 다 묘라고 하는데 총은 뭐냐? 도대체 총은 뭐냐? 총은요, 주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무덤을 우리가 총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총이라는 걸 붙여줄 때는 이 무덤에서 발굴된 것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마도가 발견이 되었다. 천마총. 금관이 발견되었다. 금관총. 그 다음에 호명 그릇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호우총.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특별 특수 요지에 두는 걸 우리가 담노라고 하는데 22개의 담노에 왕족을 파견했습니다. 이 백제 영토가 그닥 큰 영토가 아닌데 그렇게 요지가 22개씩이나 있었느냐, 그 조그만 영토 안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장들이 논란의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근초고 왕 때 형성된 해상 지역, 해외 식민지 이런 지역에 담로를 두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문영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왕,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진취적으로 으쌰으쌰 나아가자 하기 위해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불교를 외에 전파하게 되면서 외와의 관계를 좀 더 든든하게 했던 것이고요. 자, 내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모아진 국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하러 떠났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성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볼 겁니다. 자, 내부를 단단히 합니다. 중앙관청 22개의 중앙관청의 행정체제를 정비를 딱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는 수도를 5개, 지방을 5개로 편제를 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수도 5개, 오부입니다. 지방 5개, 오부인데 똑같아요. 백제도 오부 5개인데 여기는 지방은 방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강 유역을 일시 정복합니다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관산성 정투에서 여기 있는 관산성 정투에서
백제 성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은 깨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무왕 보겠습니다. 무왕, 미륵사를 건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미륵사를 건립했고요. 이 미륵사에 있는 미륵사의 석탑에 서동여 설화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라 선화 공주와의 애틋한 사랑, 왕권관을 추진했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왕 같은 경우는 해동증자라고 해서 유교를 중시했던, 그러니까 신라 삼국 통일했기 때문에 의자왕을 일부러 좀 뭐 삼천궁녀나 거느리고 맨날 뭐 향락에 빠진 그런 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잘했던, 정치를 잘했던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신라로 들어가는 합천, 대야성 및 40여 개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 대야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성주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위예요. 그러면서 이 사위와 딸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러면서 신라를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했는데 결국에 나당 동맹에 의해 가지고 신라의 수도인,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료에서의 담노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담노를 얘기를 했는데, 이 구당서, 당나라 역사책입니다. 서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 양쯔강 하구에 이르고, 북으로는 바다, 바레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일본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담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영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소, 산둥, 규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식민 통치 기구가 아니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 역시 진평, 요소 두 개의 지역을 빼앗아 다스리면서 그곳에 백제군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담노가 바깥에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제나라 역사서 남제서에는 백제전에 이상한 전쟁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나라는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하여 그 국경 안으로 쳐들어갔다. 동성왕은 사범령, 찬수류, 해력원, 목간나 등을 보내 위나라군을 습격하여 대파했다. 위나라 기병 수십만이 백제를 공격한다. 그럼 기병은 뭘 타고, 말 타고 오는 부대잖아요. 그럼 백제, 중국에서 백제를 치려 오려면 어떻게, 배 타고 와야 됩니다. 배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말 타고 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국 내에 요소 지방 그쪽에 백제 영토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 신라 말기에 아주 유명한 육두품 학자죠.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강성할 때 강병이 100만이었으며 북으로는 유연, 제노, 그러니까 하북성, 산동성을 침략하여 소란케 했고, 남으로는 5월, 양쯔강 일대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백제가 굉장히 영토가 넓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유물과 관련된 사진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 장군총과 서울에 있는 석촌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인데 똑같이 돌무지 무덤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왕실이 고구려에게 유민이다 말해주는 증거가 이게 고구려 장군청과 백제의 석촌동에 있는 이 무덤이 똑같은 돌무지 무덤이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백제 왕실이 성씨를 뭘 사용했어요? 부여씨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에 잘 나갈 때의 그 영토죠. 근초고왕 때.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일본에 있는 규슈 지방, 그 다음에 여기는 산둥반도, 그 다음에 중국에는 요소지방 이쪽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문영왕 때 담노를 설치했다. 이 담노의 지역이 바로 이 동네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하사를 했다고 하는 칠지도의 모습이고요. 이게 문영왕릉 그 보건도입니다. 보건도인데 이 벽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벽돌 양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돌멩이가 화강암이라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벽돌 이런 걸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흙 자체가 이 찰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붙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벽돌로 했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무왕 때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을 지었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미륵사지, 이게 왜 갑자기 줄이 생기지? 미륵사지 석탑을 만듭니다. 이것의 의미는 가장 오래된 탑이다, 돌멩이로 된 탑이다라는 건데 이것이 목조 양식이라는 거죠. 석탑인데 이 목조 양식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나무로 만든 것처럼 정말 정교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왕하고 네, 그다음에 누구 선화공주하고 러브라인이 형성됐잖아요. 네. 무왕이 유행가를 만들어 가지고 서동요라는 유행가를 만들어 가지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쫓겨나게 해 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유물이 나왔습니다.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물의 기록을 딱 보니까 무왕의 왕비는 선화공주가 아니 선화공주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택적덕이라는 백제의 아주 유명한 전통적인 그 재상을 많이 배출해낸 그런 가문에서 이 딸이 무왕의 왕비다라는 것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동요의 실체는 또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제의 성장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의 발전 과정과 쇠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